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현대문학 중에서도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관리,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서랍장을 하나 열어봅시다. 자, 현대소설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중학교 때 반송여중은 뭐지? 기억 속에 들고 쥐바라 숨꽃 나오는 거 기억 안 나? 반송여중 안 배웠나? 일가 아저씨, 친척 아저씨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뭐 배웠지? 자전거도 배웠나? 아닌가? 자, 언제 이거부터 봅시다. 현대소설이 한 서랍장을 제일 먼저 딱 열어보니까 그 현대소설에는 뭐가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이 서랍장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재질로 만들었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서랍장의 특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소설의 특징은 제일 먼저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작가의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하는 얘기야. 그런데 상상을 하되 무엇을 상상하느냐? 실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뻥이야, 뻥. 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는 우리가 개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개의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죠. 개연성이라는 말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거 소설의 특징. 그래서 시험에서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중학교 2, 3학년 시험에서 배웠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이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그러나 밑에 베이스에 깔고 가잔 말이야. 수학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봤지만 봐봐.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잖아. 고등학교 가면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사칙연산, 나눗셈, 덧셈, 곱셈, 뺄셈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마스터했다고 보는 거야. 고등학교 와가지고 고등학교 교과 내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대고 자,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는 4예요. 이렇게 만약에 더하기 곱하기를 가르치냐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식 연산 과정을 바탕에 두고 그 수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고등학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기본 개념들이 바탕에 두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 다 버렸어? 가지고 있어? 중학교 때 뭘 배웠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현대소설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중학교 자습서를 들춰서 중학교 때 배운 작품들이 뭐가 있었던가? 노새 두 마리 배웠나? 노새 두 마리 반송주중을 배우고 중앙용어는 교재 뭘로 했지? 교과서? 미래인으로 했어? 미래인의 소설 뭐 있었던지 기억나? 미래인의 노새 두 마리 있지 않나? 오케이. 자, 그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소설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에서 뭘 배웠던가를 한번 복습을 해보란 말이야.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보고 옵니다.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나랑 만나는데, 다음 주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날 때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해와 저렇게 해와라고 얘기했던 이것들이 공부가 돼 와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소설에서 가장 소설의 특징 중에 핵심은 허구적.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진 허구적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성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다만 소설에 이 사실적 요소를 뭐하면? 추가하면. 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쓰더라? 실제 있었던 일을 보태거나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로 쓰거나 혹은 실제 인물의 이름을 직접 갖고 가지고 소설 주인공으로 삼거나 하면 마치 이 소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 독자의 흥미를 고조시킬 수 있더란 얘기죠. 독자의 흥미를 업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5째 얘기까지. 두 번째 소설의 특징, 진실성. 자,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누구나 다 그러하다고 믿는 참된 진리를 추구해가는 거. 이게 주제야, 주제. 소설에서의 주제는 곧 이거란 얘기지요. 뭘 표현하는 거야, 소설은?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혹은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아야 돼. 양심껏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귀에 잘 안 들어오지요. 왜?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잖아. 이거 그냥 잔소리거든.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 근데 이 뻔한 얘기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봐도 그렇잖아.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고, 또 저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뭐 어떤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척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경우도 있지. 뭐가 바람직한 거야?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정신적으로 둘이 행복한 거. 이것만 해도 어디야? 남현이하고 전청조가 돈 때문에 저 난리를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성균 다 봐봐. 쟤 되게 성실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마약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완전 꽤 바람직하지 못한 거잖아. 그죠?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야?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인가? 어떤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이거를 그냥 말로 하면 심심하니까. 전달 효과가 적으니까 이거를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같은 재밌는 이야기로 꾸며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 먹고 눈물 징징 흘리고 막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과다하게 몰입돼가지고 내가 마치 그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남자가 막 차오로 같은 애가 막 꽃다발 것처럼 마치 내가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상상에 빠져드는 거 아니야. 오케이? 결국은 소설은 뭐 하기 위한 거야? 이거를 전달하기 위한 거야.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할 것, 지향해야 될 것, 부정해야 될 것. 오케이? 이거 가려내는 거야.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소설로 나타내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학의 목적이다. 문학의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와 같은 주제 전달 효과. 이러한 주제를 독자들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을 때 기준점을 딱 삼아봐. 야, 이거는 바람직한 거,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심플하게. 주제가 뭘까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란 말이야. 주제는 딱 두 개야.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막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 저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을 속에서 다양하게 살지만 결국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딱 놔둬보면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딱 두 개로 심플하게 나눠지는 거야. 오케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자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서사성. 서사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사건을 서술했다. 그래서 서사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일종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특히 뭘 갖고 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죠. 이 갈등이라는 말을 고등학교에 가면 뭐라는 말로 또 나오느냐? 자아와. 이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 인물을 말합니다. 소설 속 인물. 자아와
세계관의 투쟁 혹은 갈등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한다. 이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 이외의 또 다른 인물 혹은 그 사회제도 또는 그 인물이 갖고 태어나는 운명 또는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과의 대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나 알아둘까? 고등학교 가서 새롭게 나오는 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 간의 투쟁 혹은 갈등의 관계다. 이런 말. 요거 꼭 알아둡시다. 중학교 때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갈등 구조 해가지고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의 갈등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지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이 갈등의 구도가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중학교 때 나왔던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이 소설이란 갈래가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것을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필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주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이 말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기가 들으면서 선생님이 말로 하고 필기한 내용들을 자기식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식의 필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에 고도로 집중해야 되고 이 듣는 거, 읽는 거, 눈으로 따라오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알겠죠? 최대한 상세히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산문성, 줄글로 풀어놓은 얘기라는 얘기고 예술성, 감동이 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개연성 하나 있었죠? 그거. 자, 그렇다면 이제 소설에서 우리가 지문을 분석한다. 우리의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수학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수학을 예로 많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수학을 해왔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의 방향을 잡자는 얘기지. 알겠지? 국어는 단순히 우리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의 과목이 아니란 얘기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국어에서는 먼저 수학으로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구나. 뭘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지. 1차적으로. 만약에 그것도 올리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찍고 마는 거지. 이해돼? 그럼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시킬까를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공식이 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기가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다시 되돌이켜 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식을 충분히 외우고 있는가? 응? 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지문을 딱 맞닥뜨렸는데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공부하게 되는 문학 작품만 통틀어 보면 문제집이나 혹은 학원 교재나 학교 교재나 부교재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문학 작품들을 다 통틀어 보면 최소 200~300편은 됩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 200~300편의 외부 지문이 나온다. 배운 작품이 아니란 얘기지. 창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외 지문들이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지. 작품은 교과서 바깥에서 배지만, 자, 그럼 수학으로 치보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까? 그대로 나와? 숫자
수식 문제 유형 똑같이 나와? 아니지요. 아니지.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풀어내잖아. 왜 그게 가능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혹은 문제집에서 풀어봤던 그 문제 유형이구나. 그러면 어떤 공식을 대입시켜야지 라고 되겠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뭐를 묻는 거지?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대입시켜서 푸는 거지. 그래서 답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국어는 뭐 해야 돼? 국어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 나에게 이거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국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출제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졸리는구나. 졸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각 영역마다 하나씩 기본 개념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소설 파트에서 첫 번째, 소설에서 배워야 될 기본 공식, 전제 조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두고 공통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 네 가지입니다. 이해돼?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여기에서 인물, 사건, 배경 이거 여러분들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뭐 했지? 중학교 때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 거 배웠지. 응?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는 반드시 뭘 갖추고 있어야 돼?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더 구체적 사물, 인물과 인물 혹은 인물이 어떤 상황을 전개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물. 예를 들어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나? 맞지? 남친이 있는 사람 없나? 불쌍한 것 같아. 남친이 있는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 때 혹은 남친이 없어도 중앙 중에 남자 괜찮은 애 없나? 없더나? 점프짜리들 밖에가 다 알려줘야지. 자, 학교에 혹은 학원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있어. 응? 마치 저 남자애하고 내가 한번 썸을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발렌타인데이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빼로에다가 예쁘게 메모를 해가지고 리본도 하나 달아주고 해가지고 걔 책상에 독서실이면 독서실, 학원이면 학원 걔 책상에 이렇게 살포시 놔두면 되겠죠. 야, 나 너 마음에 들어 사귀자. 그거 아니고 그런 내 마음을 뭘로? 구체적 소재로 구체적 사물로 전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사물을 딱 받아든 순간 이 빼빼로를 딱 받아든 순간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이 남자애가 나를 알아채고는 나에 대한 호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화이트데이나 이럴 때 사탕을 주겠지요. 아니면 어떤 회신을 주겠지. 그런데 빼빼로를 받고도 아무 대꾸가 없어. 그럼 까인 것이요. 그지? 죽여버려야 돼. 그런 놈들은.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전달할 때. 그러면 두 사람이 와. 빼빼로 가지고 두 사람이 썸을 타기 시작했어. 그럼 이 두 사람의 인물관계 변화에는 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빼빼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중심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거 알아? 소나기라는 소설 알아?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박아줘야 될 거. 머릿속에 박아줘야 될 거.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 네 개는 반드시 외웁니다. 알았지? 일단 이거부터 외우자.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소설은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 네 가지다. 됐습니까?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알았지?
이거는 소설 구성의 3요소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지금 우리는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이 4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소설을 분석해가는 기준점이 된다.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설 읽었던 거 생각해봐. 어떤 기준으로 읽었어?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 이해 수준으로 읽었단 말이야. 맞지요? 이제는 뭐 해야 돼? 이 4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 하나씩 찾아가는 수업을 할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중에서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중에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인물 제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설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서술자라고 그러지. 그지?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작품 안에 등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해됐나? 만약에 서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이 서술자는 누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알겠죠? 서술자의 위치는 딱 2가지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 이런 서술자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독자에게 얘는 이런 성격이에요. 얘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라? 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란 말이에요. 독자에게. 그렇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배운 적 있지? 기억나? 중학교 때 했습니다. 밑에 볼까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나 성격 등을 직접 서술합니다. 직접 서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혹은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어를 직접 썼다는 얘기야. 그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그러면 봐봐. 독자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지요. 왜? 서술자가 직접 말해줬거든. 그지? 그 다음 학생들의 시험지를 받아든 선생님은 기뻤다. 학생들의 시험지를 받아든 선생님이 어떤 감정 상태일까 독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서술자가 쌤 지금 기뻐하고 있어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술자가 이렇게 직접 서술을 하니까 독자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없어. 왜? 다 말해줬거든. 이거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자, 여기까지는 직접 제시다, 간접 제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중학교 국어의 과정이었습니다. 중등 국어에서는 시험에서 지문을 내놓고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인물 제시 방법이 다르다는 이런 문제 나왔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나면은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소설들 뒤적거려봐. 이런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 여기까지 직접 제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직접 제시라고 해. 여기까지의 플러스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등국어에서는 이런 서술 방식이 주는 뭐가 효과가 뭐냐 하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는 어떻게 구성된다? 항상 표현 방법.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라고 하는 표현 방법과 이런 표현 방법을 쓰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 이것까지를 묻는 게 세트 지문으로 선택지에서 제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이 뭐야? 이게 어떤 효과를 줘? 이거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봐봐. 아까 이제 독자가 인물에 대해 상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지? 왜? 서술자가 다 말해줬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는 또 어떻게 변형이 되어 일어나느냐? 독자의 개입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고등학교는 이게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쭉 본문만 제시되어 있어. 본문만 제시되어 있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직접 제시다, 간접 제시다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는데? 독자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독자의 상상력,
독자의 개입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인물에 대해서 소설자가 직접 다 말했구나.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직접 제시인지 아닌지를 찾아 읽기를 하면 되겠지. 시험에서 물을 거니까 미리 찾아놓으면 되겠죠. 미리 찾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본문으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이해됐지? 직접 제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힘을 내라. 조금만 있다가 간접 제시를 보자. 그럼 간접 제시는 뭔데? 소설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외양 묘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뿐이에요. 간접 제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자, 예시 볼까요? 학생들의 시험지를 받아든 선생님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의 행동이지요. 선생님이 풍을 알았나? 선생님 병이 있나? 왜 손을 부르르 떨고 있지?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 학생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다. 이는 표정이지요.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조합해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파악할 수 있겠지. 어떤 상태야? 선생님 열받았네. 자, 여기서부터는 봐봐. 독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야. 소설자가 제시한 거는 여기까지 제시했지. 여기까지 제시했지. 여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 독자가 상상해야 되는 부분이야. 독자 스스로가 선생님 열받았어. 왜 열받았을까? 시험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애들이 시험 폭망했다는 얘기구나. 이 쌤 열받을만 하네. 그렇게 쎄 빠지게 가르쳤는데 시험을 엉뚱하게 틀려왔어. 애들이 시험지 폭망했어. 그래서 열받았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 열받았어. 학생들 시험 폭망했어. 이거는 누가 상상한 거야? 독자가 상상한 거지. 그러면 선생님의 이런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자를 어째야 돼? 얘들 왜 이러고 있지? 선생님은 왜 손 떨었지? 독자 스스로 이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독자가 직접 상상한다. 독자의 개입이 적극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소설상의 특징이 뭔가, 효과가 뭔가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자, 직접 제시 방법도 두 가지였고요. 소설자의 위치도 두 가지였죠. 2 곱하기 2는 얼마라고요? 4가 되겠죠.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인물 제시 방법과 소설자의 위치를 조합하면 뭐를 파악할 수 있다? 아는 사람? 예린이, 수빈이, 서윤이, 서윤이가 누구? 수윤이. 떠오르는 거 없어? 소설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 제일 중요한 거, 중학교 때. 그 소설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떠오르는 거. 예린이. 예린이 누구야? 예린이. 기억나는 거 없어? 수빈이는 어때? 없어? 2 곱하기 2, 4. 이거는 뭘 의미한다? 소설에서 시점이라고 한다. 시점 들어봤지? 자, 봐봐. 시점. 작품 안의 소설자가 인물에 대해서 간접 제시를 하고 있어. 자, 이거 조합을 해보자. 작품 안 소설자 플러스 간접 제시하면 시점이 뭐가 나오겠어? 작품 안이니까 1인칭 시점이 되겠죠? 간접 제시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작품 안 소설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의 내면을 직접 표현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1인칭 주인공 시점.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작품 바깥에 있는 소설자가 인물에 대해서 간접 제시를 했어. 작품 밖에 있는 소설자가 간접 제시를 했어. 그러면
작품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 발 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인칭이고요.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쓰고 있다 해서 이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작가 관찰자 시점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작품 밖 소설자가 내면의 인물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알고 있어. 그런 거를 우리가 전지적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써도 좋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기억하자. 인물 제시